네, 여러분 계속 이어서 우리 5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익의 귀속 시기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손익 귀속 시기.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의 경우, 장부 불비로 실제로 소요된 총 공사비 누조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을 귀속 시기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데 좀 낯선 표현이죠. 한번 볼까요? 건설공사의 귀속 시기예요. 건설공사의 귀속 시기. 자, 여러분 요거는 1년 이상이에요. 초가 아니고, 아까 전에 장단기 임대료 계산할 때는 1년 이상 초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딱 1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단기였어요. 1년 이하가 단기였고 1년 초과해야 장기 임대료였잖아요. 임대료에서는. 근데 보통 여러분 많이 보는 게 1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아까 장기 임대료가 보통 특이하게 좀 1년 초과해야 장기 임대료를 본다 이런 거였고, 1년 이상이 여러분 우리가 장기 할부 판매도 1년 이상 2회 이상 나눠야지 장기 할부 판매였고, 여기서 건설공사 또 세법에서는 볼 때 장기 1년 이상을 장기로 보고요. 단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임대는 한 번 더 전에 거긴 하지만 계속 나올 거니까 임대 기간으로 임대료가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임대료 지급 기간, 그러니까 얼마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월세다. 만약 1년에 한 번, 딱 1년이어도 어때? 단기잖아. 1년 이하 단기, 1년 이하가 단기 임대료니까 1년에 한 번씩 1년치 임대료를 받거나 준다. 내가 받는다라고 하면 어때? 단기 임대료 수익이에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은 뭐다? 계약 기간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면 장기, 1년 미만이면 단기로 한다.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지금은 이제 다시 여러분, 임대는 아까 다 끝났어. 지금 건설공사는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발생 기준, 발생 기준이 아니고 진행 기준, 여러분 작업 진행률을 가지고 진행률로 해당하는 만큼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진행 기준, 진행된 만큼, 예를 들어서 원가가 이게 1억이 들어갈 공사야. 근데 7천만 원이 지금 들어갔어. 그러면은 원가를 70%만큼 인식한다. 이런 거. 그걸로 진행률을 보겠다는 거예요. 기준은 다양해요. 들어간 돈으로 볼 수도 있고, 다른 걸로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일단 총 원가 대비 이제 원가, 우리가 쓴 돈으로 하는 걸로 하겠다고. 알겠죠? 분모에는 총 예정 원가를 넣고 분자에는 누적 원가를 넣어가지고 차감한 형식으로 이렇게 누적적으로 해나가는 거, 회계에서 많이 했던 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기준인데 예외를 또 알아야 돼. 예외 1번. 작업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게 지금 아까 1번 이거야. 기재부 0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있는데 내용이 불충분해서 진행률을 산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거야.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뭐다? 인도 기준. 여러분, 인도 기준은 뭐예요? 완성해서 인도하는 거. 우리 재고자산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새우깡 만들었다, 넘겼다. 아까 전에 또 수출할 때 뭐 있어? 수출했다. 그러면은 계약상 명시된 장소. 계약상 명시된 장소 없으면 어땠다? 기본적으로는 딴 말이 없으면 선적일. 그걸로 받잖아. 인도한 걸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여러분, 인도하면 건물이잖아. 건설이잖아.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때는 완성 기준. 완성해서 한 방에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 뜻입니다. 인도할 때, 즉, 완성해야 인도할 거 아니야. 내가 누구 걸 대신 지어주고 있는 거야. 알았죠? 고객님, 주문하신 거 건물 다 지었습니다. 그때, 넘길 때, 완성했습니다 하고 넘길 때 한다는 거예요. 언제? 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알았죠? 자, 그리고 예외 2번은 뭐다? 중소기업이에요. 이것도 중소기업 특례예요. 중소기업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예요, 이거. 중소기업이고 단기건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진행 기준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단기면서 중소기업이면 인도 기준. 그래, 완성하고 그냥 줘라. 중소기업인 경우는 이렇게 좀
진행률 이런 거, 장부 이런 걸 준비할 그 맨파워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려로서 그래 1년 아니면 금방 짓는 거잖아. 만 7개월, 8개월에서 완성하고 넘길 때 인식하면 생각해보면 어때? 진행률을 하든 안 하든 결과적으로 한 해 차이겠지, 한 해 차이. 어차피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니까 올해 아니면 무조건 내년에 인도하잖아 지금. 단기 건설이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인식하니까 그래 이 정도면 봐줄게. 인도 기준 적용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거예요. 진행 기준 하려면 여러분 준비할 게 많다고. 체크해야 될 것도 많고 갖춰야 될 자료도 많다고. 자 그렇고 하나 더. 만약에 인도 기준을 장부에 적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네가 장부상 여러 상황 때문에 인도 기준을 못했다면 이것도 알아야 돼. 신고 조정. 장부에는 인도 기준으로 네가 못했다면 중소면서 단기인 경우에는 신고 조정으로 법인세 신고할 때 입금 산입, 송분 산입해서 인도 기준으로 맞춰줄 수 있다고요.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다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아셔야 돼요. 지금 위에는 뭐다? 1년 이상이다. 그러니까 장기 건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이런 말 없네요. 일단 뭐 장기든 단기든 건설은 뭐다? 진행 기준이 원칙이다라는 거 아셔야 돼. 됐죠? 그거 나서 보고 봅시다. 장부가 없어. 실제로 소요된 총무서 누적액을 활용할 수 없대. 그러니까 즉 뭐를 할 수 없어. 진행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왜? 진행률을 뽑아낼 수 없거든. 이렇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 1년 이상이더라도 뭐 1년 미만도 진행 기준이니까 일단 어떻게 진행 기준을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완성해서 그 건물을 인도하는 날을 귀속 시기로 한다고요. 그때 한 방에 다 수익과 비용 잡아야 된다고요. 됐죠? 2번 한번 읽어볼게요.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미지급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이를 송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맞는 표현인데요. 잘 따라와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이자 수익이랑 발생주의 막 하면서 했던 거 있죠? 귀속 시기는 미도를 했지만 귀속 시기는 미도를 했지만 기간은 경과한 이런 거 발생주의. 아까 전에 끄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자 그거에서 한 걸음만 더 나갑시다. 자, 이자 수익 기억나시죠? 이자 수익은 어떻게 한다?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말로만. 이자 수익은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언제로 해요?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귀속시기, 소득세법을 따라간다고,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에 기명채권이면은, 거기 이제 약정일, 기명채권이 아니라면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현금 지급 받은 날, 이렇게 돼 있다고, 소득세법에. 자, 그걸로 하는데, 첫 번째 예외가 뭐야? 예외적으로, 귀속 시기는 아직 안 왔지만 X 2년 6월 31일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X 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살펴보니까 6개월치는 돈은 아직 안 나갔지만 기간이 경과해서 발생주의로 따지면 회계가 그거에 대한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고. 그지? 대변의 이자 수익 1년치 600원 중에 6개월치 50원. 대변의 이자 수익 50원, 차변의 미수 수익, 미수 이자 자산으로 50원. 요렇게 해놓으면 세법도 인정한다고 하는 게 예외였어. 그 이자 수익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두면 실제로 나중에 나한테 돈을 줄 은행 같은 곳에서 나한테 이자를 주는 쪽에서 원천징수할 때 말도 안 되게 번거로워진다고 했죠. 세상에 법인이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이자 수익을 미수이자를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고 나서 원천징수를 하려면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또 예외로서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죠. 그 상황에서 규정을 이렇게 뒀다고.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에는 미수 수익을 인정하지 않겠다.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아까 했던 예외가 적용이 거의 안 된다는 거지. 결론은 뭐다?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니까 원천징수가 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 미수 수익을 회사가 계산했다면 어떻게 해? 세무조정을 입금 불산입 50원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해서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을 까주면서 이자 수익도 부인한다. 입금 불산입한다. 이런 거였어. 자, 여기까지가 이자 수익 정리 끝. 자, 그리고 이자 비용으로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합시다. 이번에는 이자 수익이 귀속 시기. 지급하는 이자는 이게 원칙이에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 수익의 수입 시기. 지급한 날 이건 내가 주는 거니까 그때 송금으로 한다는 거야. 이것도 소득세법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현금주의 아니면 의무 확정주의로 한다.
자, 아까 했던 게 이거야. 한 예외적으로 미수 수익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천징수가 엉키기 때문에 하지만 미지급 이자에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산한 경우에는 아까 여기 뭐 있어서 괄호하고 또 생각해봐 꺽쇠하고 뭐 원천징수 여부하고 무관하게 송금으로 인정한다. 즉 발생주의로 수용한다. 여기까지 했었던 거 기억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이제 세부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요게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예외로서 그 원천징수 이것 때문에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다른 거 미지급 비용에만 미지급 이자 비용에만 있는 단 차입일로부터 이자 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따른 이자는 위에서 말한 예외의 발생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미지급 이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간 경과분 이자 비용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좀 구석지긴 해요. 아까 내용까지 방금 말했던 거다 하고 나서 특수관계인하고 1년 초과하는 그게 있다면은 뭔가 좀 뭐랄까 뭐 장난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믿을 만한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뭔가 서로 짜고 뭔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겠다는 거야. 인정 안 해주겠다고. 이런 발생주의로 인식한 미지급 이자는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앞에가 이 문제의 포인트였다라는 거야. 특수 1년 초과 한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아둡시다. 제가 또 풀스토리로 쭉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잘 머릿속에 넣어둡시다. 이거 또 나왔어. 이제 슬슬 나왔던 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앞에 했던 게 수출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계약상 계약에 인도 여기 도자 이 창고에 갖다 놔라고 했다면 이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봐. 그런데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언제로 인도한 걸로 본다? 언제를 인도한 날로 본다? 선적 완료일, 배에 다 실은 날. 요거 맞는 거예요. 자, 5번 아까 했던 거다. 임대료 지급 기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임대 기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집을 몇 년 동안 쓰겠다. 이게 임대 기간이잖아. 그걸 기준으로 장단기를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요. 임대료 지급 기간. 내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임대료를 받을 것인가? 받는가? 월세로 받는다면 1년 이하니까 단기 임대료. 1년 받아도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1년 이하에 걸리니까 그것도 단기 임대료. 아까 예를 들었던 건 뭐야? 2년치를 한 번에 받았다. 그럼 그건 장기 임대료. 이런 식으로. 장기 임대료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장기 임대료는 발생주의로 한다고 했죠. 자, 여러분 일단 장단기 구별하는 것부터 해둡시다. 이거에 틀리게 나올 수 있어. 이걸로 페이크 줄 수 있거든. 속임수 줄 수 있으니까 요거를 잘 구별합시다. 여기가 임대 기간으로 나와 있어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1년 초과가 아니라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도 틀린 문장이에요. 됐죠? 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대 일가가 송금을 한다. 이게 뭐라고? 이게 발생주의라고요. 발생주의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 거라고. 그냥 여기에 발생주의로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길게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발생주의를 말한 겁니다. 이제 4번을 볼까요? 자, 중소기업 법인이 장기 할부 판매를 결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요게 어디가 틀렸는지 보고 옵시다. 뒤쪽에서. 튕겼어. 자, 그래도 여기 잘 찾아놨네요. 1번으로 왔지만 이 페이지가 제일 앞으로 넘어왔지만 아무튼 뒷페이지가 왔어. 어떻게든 할부 조건 판매 귀속 시기 이걸 정리 한번 합시다. 아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단기 할부는 뭐다? 인도 기준. 내가 인도 기준이라는 건 시점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넘겼을 때 일단 수익을 인식해라.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이냐. 명목 가치로 평가해라. 됐어요? 여러분, 장기 할부도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장기는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장기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특례를 둔다는 거예요. 됐죠? 특례 1번 아까 뭐였다?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세법 인정한다. 특례 2번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인식하면 인정한다. 특례 3번 보세요. 중소기업의 경우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다.
아시겠죠?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했으면 인정한다는 게 2번이고 중소기업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한해서 네가 장부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결산서에 반영 못했니? 그렇다면 네가 법인세 신고할 때 입금산입, 송금산입으로 조정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 금액으로 맞추게 해줄게 라는 게 3번이었어요. 특례 3번이었다고. 됐죠? 자, 열심히 찾아갑시다. 페이지가 더 뒤로 갈수록 찾아가긴 힘들어지네요. 자, 몇 페이지였는지도 사실 까먹었는데 이거 여긴가? 맞네? 아닌가? 아니, 다음 거네. 다음 거네요. 다음 거네요. 아니다. 하나 더 넘어왔구나. 덧웃음이 나네요. 자. 여러분 이제 왔어요. 맞게 왔네. 잠깐 만나서 멍해졌어. 자, 여러분 볼게요. 4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다른 거 지우고 지저분하네. 4번 문장을 잘 알아둡시다. 여러분 중소기업이야. 방금 특례 3번이 뭐였어요? 자, 다시 한번 말로 떠올려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리마인드 합시다. 자, 단기 경우 인도 기준 명목 기준으로만 할 수 있어. 단기 할부 판매는. 장기 할부 판매도 원칙은 인도하는 시점, 인도 기준의 명목 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야. 하지만 특례 3개, 세 경우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세법도. 특례 1, 회사가 장부에 현재 가치로 했으면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특례 2, 뭐예요? 회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장부에 계상했으면 그 금액도 인정. 특례 3번 이게 나온 거라고.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장부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못했더라도 신고 조정, 법인세 신고할 때 입금산입, 송금산입해서 결산서상 금액을 회수기일 도래 기준 금액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요. 조정할 수 있다고. 신고 조정할 수 있다고요. 봐봐. 장기 할부 판매에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장부에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하니까 틀린 거예요. 경우에도 인정은 되죠. 장부에 했으면 인정해줘. 근데 장기의 경우에는,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또 특례 3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고 조정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장부에 안 했어도 중소기업은 신고도 가능하잖아. 신고 조정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틀린 거지. 됐죠?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하세요. 자, 58번 볼게요. 옳은 것은 장기 할부 조건부 판매란 판매 금액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로부터 최종일까지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1년 초과는 언제였어? 장기 임대료 판단할 때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초과면 장기 임대료였죠. 하지만 뭐라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이라고요. 1년 초과인지 1년 이상인지를 우리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하루 차이 가지고 뭘 그래요. 이러면 안 돼. 알았죠? 우린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잘 꼼꼼하게 공부해 둡시다. 1년 초과 아니에요. 1년 이상. 2번.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손익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경우 잔금 지급일에 어음을 받았다면 그 어음을 받은 날이 대금 청산일이 된다. 자,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음을 실제로 결정한 날을 대금 청산일로 봐요. 여러분 어음 잠깐 떠올려 볼까요? 복잡할 필요 없고 어음은 뭐예요? 어음은 약속이야. 약속. 뭐냐 하면 이 어음을 가지고 계신 분 적혀 있어. 6개월 뒤에 나한테 오면 그때 1억 줄게요 라는 종이야. 종이. 내가 막 거기 다 갖춰놨겠죠, 요건을. 그럼 1년 뒤에 오면 내가 그 사람한테 1억을 줘야 돼. 반대로 내가 그걸 갖고 있으면 어때? 지금 그걸 당장 현금으로 1억 받을 수 지금 당장은 못해요. 1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그런 거 했었지. 어음 갖고 있는데 할인하는 거 기억나요? 그죠? 금융 어음을 할인 받아가지고 실질이 2개 중에 하나라고 했지. 은행에 어음을 할인했어. 그 실질을 차입으로 보자면 그 손실을 이자 비용으로 보고 그 할인을 매각거래로 보자면 그 손실을 처분 손실로 본다. 이런 거 있었지.
그때 어음 봐봐. 그러니까 그때도 예를 들었던 게 6달 뒤에 얼마 준다 이런 거니까 지금 나는 할인 받으면 그거보다 적게 받아 돈을. 하지만 그걸 감수하고라도 지금 급전이 필요하니까 한다고 했잖아. 그때도 나오죠. 어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깊이 있게 뭐 상법상 무슨 환어음 뭐 이상한 거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고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돼. 어음은 지금 당장 돈이 아니라는 거야. 약속한 날짜가 되어야 그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을 받았다고 그걸로 대금 청산을 했다고 그 날짜를 보지 않는다고요. 어음을 뭐 여기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 어음을 기다렸다가 날짜가 되어서 돈 내놔라 하고 해서 돈으로 받아온 그날을 대금 청산일로 본다고요. 됐죠? 뭐 반대로 한 말씀 더 여러분 수표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그냥 현금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수표 교부일을 우리 기부금 이런 거 있었잖아. 귀속시기 잡을 때 어음은 어음 줬다고 해서 그 어음 준 날을 기부금에 귀속시기로 하는 게 아니고 어음이 결제까지 돼야 현금이 들어가야 귀속시기로 본다고 했죠. 수표는 수표를 교부하는 것 자체가 현금을 준 거하고 똑같이 보기 때문에 수표는 교부일을 귀속시기로 하고요. 현금주의 잡을 때. 됐죠? 한번 생각나는 대로 말해봤습니다. 어음 관련해서. 자, 3번. 용역 제공 등의 수익 시기는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이 원칙이나 중소기업의 단기 용역 제공 시에는 결산서에 반영하며 한 해 완성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이것도 말이 길어서 뭐 어디가 틀렸지 싶은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건설공사. 여러분 건설공사가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대표야. 지금 여기 보면 용역 제공의 귀속 시기죠. 그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걸 건설공사로 본다고. 누구 거를 지어주는 용역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건물을 좀 지어달라고 해서 어깨가 조금 그 법원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건물 좀 지어달라고 용역을 해달라고 한 거야. 근데 나는 이걸 지어주는 거 용역 그런 용역을 제공하는 거야.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거든요. 건설공사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용역 제공에 대한 우리 그 수익 판단을 하는 거구나. 귀속시기 판단하는 거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뭐라고? 장기, 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이 원칙이야. 건설공사는. 즉, 그 용역 제공은 예외 1번 아까 위에서 했던 거 뭐야? 뭐 장부에 문제가 있어요. 뭔가 자료가 없어. 그래서 진행률 계산을 못해. 그때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인도하는 시점에 완성 기준을 적용해서 인도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야 지금. 중소기업이면서 단기건설인 경우는 2개 다 된다고요. 지금 2개 있어 혜택이. 첫 번째, 인도 기준을 장부에 적을 수 있어요. 말했잖아. 올해 아니면 어차피 내년이라고 이게. 올해 수익 아니면 내년 수익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게라고 하는 거야. 세법이.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또 뭐 있어? 혹시 장부상 인도 기준 적용하지 못했다면 뭐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했다면 장부에 손해계산서 못했다면 법인세 신고할 때 신고 조정으로도 인도 기준 적용할 수 있다고요. 인도 조정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장부상 금액을. 자,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봐봐. 어떻게 나오냐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위에서. 용역 제공 수익 시기. 이게 건설공사 말하는 겁니다.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이 원칙. 여기까지 맞죠? 맞죠? 맞아요. 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례가 있다고. 뭐? 단기인 경우야. 중소기업이면서 단기인 경우잖아. 특례를 설명 잘하고 있나 볼까요? 결산서에 반영하며 한 해 완성기준 적용 가능하다. 틀렸죠.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돼? 결산서에 반영하여 완성기준 적용이 가능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완성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이게 방금 말한 거 이거 방금 말한 거 이거요. 여기. 됐죠? 이 부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양한 케이스를 제가 막 말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되게 헷갈리고 힘드실 거예요. 이게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 다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머릿속에서 그래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스토리를 최대한 좀 머릿속에 녹이면서 외우려고 해보세요. 아셨죠? 어차피 최종적으로 암기는 돼야 되지만 이거를 그냥 결론만 쭉 그냥 적어놓고 요약식이다 하면서 서머리처럼 스토리 없이 그냥 뭐 이거는 장단기 이렇게 외우면 우리 시험에서 맞히기가 힘들어요. 실제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 우린 지금 여러분 법 문구를 읽으면서 맞는지 틀렸는지 읽는 거잖아. 요약식으로 문제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뭐 어차피 같은 내용이기는 해요. 뭐 하나를 확실히 알면 무조건 다 맞추기는 하는데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 시험은 법령 시험은 조금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건 예외고
뭐 요약 보면서 여러분 그냥 막 사진 찍듯이 외우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뭐 그런 분들이 이 강의를 듣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스토리가 있어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시험 제도예요. 지금 제도라기보다 구조가 법령이 아니지 물어볼 때 법령 자체를 물어보니까 스토리를 떠올리면서 공부하도록 노력합시다. 뭐 저도 그러려고 준비하고 강의하는 거니까요. 자, 일반 법인의 수입이자는 실제로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나 기간경법은 민수이자 원천징수 포함을 당해 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그의 계상한 사업연도 입금으로 한다. 여러분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다시 한번 했던 거예요. 수입이자를 여러분 실제로 지급받은 날 현금이야. 현금주의 받기로 한 날. 자, 이게 소득세법상 우리가 귀속식이었죠. 이게 원칙. 근데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사업인의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입금으로 한다. 요거 자체는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외잖아. 근데 여기 원천징수 되는 이자 포함 아니죠? 다시 원천징수 되는 이자는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대부분 원천징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미수이자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거라고 했죠. 실무적으로.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만약에 원천징수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되지 않는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입금으로 인정한다. 맞죠? 이렇게 봐야 된다 했잖아. 문제 단서를 봐야 된다고. 원천징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그 미수이자가. 됐죠? 주의하셔야 돼요. 예민하게 문제를 읽으셔야 된다고. 읽으면서 아까 했던 거를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길게 풀었네요. 원칙, 현금주의 또는 권리의무 확정주의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미수이자, 이미 경관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하며 발생주를 수용한다. 하지만 예외에 대한 또 예외로서 이자에 대해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 잘 해놨네요. 여기 읽어봅시다. 외국에서 받는 이자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자 수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결과적으로 기관경고분 이자 수익 미수이자는 인정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법령 문구를 물어볼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원천징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우리는 구별을 명확하게 해서 풀어야 돼요. 됐죠?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이렇다라는 거야. 왠지 누르면 앞으로 갈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아니다. 안 갔어. 안 갔다. 자, 5번. 이제 맞는 거예요. 맞는 걸 봅시다.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 그러니까 수입은 내가 받는 거예요. 이 수입은 여러분 외국에서 수입해온다 이게 아니라 내가 받는, 알았죠? 지급 배당, 수입 배당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주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거고 누군가한테 받으면 그건 수입 배당금이야. 즉 배당금 수익의 귀속 시기를 보는 거야 지금.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인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귀속연도로 한다. 여러분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주총일. X1년도분에 대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은 보통 X2년 2월, 3월에 있는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을 결의하니까 그때를 배당의 귀속 시기로 한다는 거예요. 뒤에 정리 한번 볼게요. 여기 법인이 지급받는 배당 귀속 시기는 소득세법상 수입 시기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하는 용도로 밑에 소득세법상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를 필요한 것만 여기 2개만 적어놨어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이게 보통이 우리가 말하는 배당이겠죠. 이 잉여금을 처분하면서 주주한테 현금을 주는 거. 이때 언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에요. 보통 주총일이라고 했죠. 이 잉여금을 이렇게 처분할 겁니다. 땅땅땅이라고 결의하는 날. 됐죠? 근데 좀 특이하게 이거 알아만 봅시다. 무규명 주식에 대한 배당인 경우는 실제 현금주의야. 예를 들면 이 주식에 말 그대로 주주 명부에 누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잉여금 처분 결의하는 시점에 모르니까 실제 현금이 나가야 알 수 있다라는 거는 알아만 두십시다. 이거는 참고로. 기본적으로 위에 게 더 중요해요. 잉여금 처분 결의일로 한다라는 거. 자, 59번. 이제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귀속사업연도라는 거다. 장기할부 판매란 2회 이상 1년 초과 아니라고요.
1년 이상이라고. 1년 이상. 장기 할부 판단은 1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자고 해서 제가 밑에 여기는 또 적어놨네요. 임대료에서 장기 임대료 요건은 1년 초과예요. 1년 초과인데 뭐가 1년 초과? 임대 기간? 더 이상 안 그렇겠죠. 제가 많이 말했으니까 이제 임대료 지급 기간. 얼마 만에 한 번씩 임대료를 주느냐, 받느냐, 이거. 임대료를 받느냐. 됐어요? 용역 제공 등의 손익 시기는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의 원칙. 맞네? 요거 똑같은 문구래 딱 봐도. 그죠? 앞에서 했던 거. 중소기업은 뭐? 결산서에 반영한 경우에 한해서만 완성 기준이 적용하다? 아니라고. 여러분이 해봅시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할게요. 중소기업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결산서에 완성 기준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근데 사정이 있어서 결산서에 손익계산서에 못했다. 계산을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법인세 신고할 때 입금산입, 송금산입해서 완성 기준 금액으로 조정하면 된다고요. 그런 혜택이 특례가 2개가 있다고 했어. 중소기업은 용역 제공 뭐라고요, 여러분? 건설공사를 말하는 거예요. 진행률에 따라서 내가 용역에 투입된 만큼 그런 만큼 따라서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는 거. 진행 기준. 자, 그걸 용역 제공 건설공사 머릿속에 둡시다. 임대료 기간 지급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 임대료예요.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초과 장기 임대료. 뭐라고? 발생주의 기억나요? 그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의 수익과 비용을 각각 입금과 송금으로 한다. 됐죠? 발생주의로 하라는 거예요. 자, 4번 첨부네.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이니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손익은 동부동산을 인도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속된다. 자, 이거 틀렸는데 설명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부동산 매매업은 부동산을 내가 말 그대로 주고 사고 팔고 한다는 뜻이야. 내가 뭐 싸 보이는 거를 저가로 매입해서 갖고 있다가 부동산 여러 개 갖고 있다가 어디 다른 고객 만나서 비싸게 팔고 뭐 이런 데 있잖아. 자, 그런 걸 업으로 하는 곳이에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 걸 업으로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부동산들이 뭐예요? 재고자산이에요. 보통은 여러분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걸 뭐 사업에 쓰는 경우도 있고 사업에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비사업용으로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떠올리는 거는 부동산, 건물, 토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내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보통 이런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렇죠?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이나 뭐 이렇게 될 거야. 회계상.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은 그 업종의 특성상 소유권은 갖고 있지만 그걸 내가 쓰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유형자산은 내가 쓰려고 갖고 있으면 이용하려고 사용하려고 갖고 있으면 그건 유형자산인 거고, 팔려고 갖고 있으면 재고자산인 거예요. 목적에 따라 달라. 이거는 회계에서 자산 공부할 때 많이 이제 처음에 헷갈리는 것들인데, 자, 이 유형자산은, 이 토지는 어떻게, 이 토지는 유형자산이냐 재고자산이냐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인이 이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냐라는 거야. 내가 여기 공장을 지을 거야. 그럼 유형자산이에요. 내가 투자용도야. 그럼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처럼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땅을 여러 개 갖고 있고 내가 그거를 팔려고 갖고 있어. 그럼 그건 재고자산이라고요. 목적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어떤 고유한 어떤 자산은 무조건 유형자산이야. 이런 거 없어요. 알았죠? 특히 토지 이런 것들이 그래요. 지금 여기 말하는. 자, 그런 경우에 손익은, 그럼 재고자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새우깡 같은 거. 재고자산은 언제 인식하죠? 언제를 수익으로 인식하죠? 인도한 날. 내가 상대방한테 새우깡 이렇게 인도한 날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재고자산이니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면 되지 않냐고 페이크를 쓰신 거야, 지금. 이게 속임수인 거예요. 물론 이런 내용 자체를 떠올리지 못하고 여기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 압니다. 하지만 이게 속임수라서 이게 틀린 거예요. 재고자산이지만 특이하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뒷페이지에 해석을 볼게요. 다 적어뒀습니다. 보면서 할 걸. 있죠? 자, 매매 목적. 부동산 매매업이니까 이 부동산이 재고용이야.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고요. 재고자산. 이 회사한테는 팔 거니까요. 자, 보통 재고자산의 손익귀속 시기는 뭐라고? 인도일이야. 그래서 지금
속임수의 권리라고 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틀렸다고. 자, 하지만 뭐다? 이게 뒤쪽 이어질 거예요. 보통의 인도일이란 이런 것들이에요.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이야. 인도일에 대한 기준, 수출할 때는 어쩌고, 뭐 선적일이고 그거고, 자, 한 페이지 더 정리 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지금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빨간색 보세요. 단,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한테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재고자산인데, 이런 경우에, 이 경우는, 이 재고자산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인도일이 아니라, 이때로 한다는 거야. 인도하는 시점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재고자산 외의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기준인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재고자산 말고, 다른 자산 양도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 이거거든. 밑에 빨간 거. 빠, 대, 소, 인, 사. 넷 중 빠른 날이에요. 넷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이 중에 제일 먼저인 날이에요. 빠르다는 게 여러분 속도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뭐다? 제일 먼저 오는 날을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속도 패스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얼리 시기상 빠른 거 앞쪽에 있는 거. 자, 시기상 앞쪽에 있는 날, 이 넷 중에 제일 빠른 날을 한다는, 제일 앞쪽에 있는 날을, 자, 대금을 청산했어. 돈 다 줘서 상대방한테. 그러면은 내 거라는 거야. 그리고 아직 뭐 대금 청산 안 됐더라도 등기를 만약에 먼저 했다고 만약에 해봐. 그러면 이미 내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인도일. 이게 주는 입장, 파는 입장, 파는 입장이니까 대금 청산 받았다는 거죠. 돈을 다 받았어. 그리고 내가 상대방한테 소유권을 이전 등기해 줬어요. 그리고 인도일은 내가 상대방한테 넘겨줬어. 실제로 넘겨줬어. 그리고 아니더라도 사용 수익일. 내가 팔았는데 상대방이 돈 같은 것도 아직 안 했고 등기도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은 내가 그걸 이용한다는 거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 거랑 마찬가지죠. 그 넷 중에 하나만 빨리 충족이 되면 빨리 충족된 날을 판 걸로 보겠다 이거거든요. 개념이. 빠대소 인사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이지만 이 규정을 적용할 거라는 거야. 결론은 심플하죠. 재고자산이지만 특이하게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애라서, 법인이라서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경우는 일반적인 재고자산하고 다르게 이렇게 하겠다. 빠대소 인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을 판매하는 것이긴 하지만 회계적으로 일반적인 재고자산하고는 다르니까요. 빠대소 인사, 뭐 등기가 빨리 되거나 대금 청산이 됐거나 사용수익이 됐거나 뭐 이런 거, 그 중에 제일 빠른 날, 빨리 오는 날을 사업연도로 하겠다, 귀속하겠다, 손익 귀속 시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인도한 날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5번 볼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매출 할인 금액은 상대방과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했는데, 자, 뒤로 볼게요. 풀이 뒤쪽에 자, 여러분 이렇게 나눠야 돼. 이거 은근히 되게 많이 나와요. 매출 할인의 귀속 시기. 자, 여러분 일단 매출 할인이라는 것부터 한번 떠올려 봅시다. 뭐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렇게 있잖아. 우리 그 회계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총 매출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을 빼는 게 순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가 회계에서도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빠지죠. 순매출액을 우리는 항상 찾았잖아. 세법에서도 얘들은 진짜 팔린 게 아니라 팔린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아요. 똑같아 세법이랑 회계가 그게. 그런데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이거예요. 일단 매출 할인이란 거에 대해 볼게요. 매출 할인은 여러분 이렇게 많이 보셨죠. 1/15, N/60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건을 매출 채권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판 사람 입장에서 일정 기간 내에 빨리 갚아주면 조금 돈 덜 받을게 이러는 거예요. 아시죠? 1/15는 15일 내에 대금을 완납하면 1% 할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죠? 뭐 째짝이 1%야 이런 사람 없죠? 여러분 이게 1,000억이라고 해봐요. 1,000억. 만약에 1,000억이라고 해봐. 그럼 15일 내에 만약에 결제하면 10억을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퍼센트가 작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알았죠? 아무튼 15일 이내에 완납하면 1% 할인해 주겠다는 뜻이야. 1/15가. 그리고 N/60은 60일 안에는 이게 꽉 다 들어와야 돼 무조건.
할인은 못 받아요. 하지만 60일 안에는 다 네가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조건인 거야. 매출 할인을 할 때 조건이. 됐죠? 자, 이 경우에 이 매출 할인이 결국 뭐다? 매출을 차감하는 효과를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총 매출에서 이만큼을 차감하는 효과야.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시기에 차감이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슈가 그거야. 차감된다는 사실 자체를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는 아니야. 결론은 똑같아. 회계세법이 똑같아. 매출 할인은 회계에서도 총매출에서 빼고 세법에서도 총매출에서 빼는 항목이 똑같아. 하지만 다른 점은 귀속 시기야. 언제 빠지느냐. 그거를 세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약속에 의한 지급 기일 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에 의해서 차감해요. 자, 밑에 사례를 볼 겁니다. 만약 약정이 없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이제 내가 뭐 1%를 돌려줬다고 하거나 그런 날, 실제로 돈이 오간 날이고 약정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정이 있는 요 파랑이로 생각해 봅시다. 파랑이. 밑에 여러분 설명을 잘 적어놨으니까, 이제 친절히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천천히 또 한번 읽어보시고요. X1년 12월 27일이야. 연말에. 그러니까 이때 해야지 여러분 뭐 연도가 넘어가면서 이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무슨 소리냐면 매출 할인에 언제 차감하냐 이슈가 어차피 같은 해에 빠지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그게 사례로서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요. X년 12월 27일에 100원에 팔았어요. 여러분 100억이라고 생각하시고 싶으면 100억에 생각하셔도 돼요. 100억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아까 요 조건 1, 15, N 60으로 했다고요. 1/15, N 60 조건으로 매출 할인 약정을 체결했어. 15일 안에 갚으면 1% 깎아주겠다고 했다고. 자, 15일 이내인 X2년 1월 4일에 100원을 제가 다 결제했대. 그럼 내가 약속한 대로 자 99원만 지급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뭐 100원을 결제받고 1원을 돌려 뭐 주든 받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됐죠? 100원을 결제하고 1원을 돌려받든 뭐 99원만 그 입금을 받든 결과적으로 똑같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똑같은 거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때 매출 할인 1원을 매출액에서 차감한다고요. 근데 언제 차감할 것이냐는 거야. 원 매출은 언제 일어났어요, 여러분? 원 매출은 X1년도에 일어났죠. 원 매출에 따라서 차감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라는 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야, 지금. 자, 이거는 결론이 이렇게 돼요. 매출 할인과 연관된 X1년의 매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이 언제야? 그 약속한 거 15일이잖아. 15일 안. 그 15일이 X2년 1월 11일은 X2년이지 말 그대로. 이게 약속한 기일이잖아요. 이 안에 한다는 거잖아. 이 안에 갚으면 1% 깎아줄게 라는 거잖아. 즉 X2년도잖아 이게. 이 X2년 매출에서 차감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뭐 왜 그렇게 해요? 아니 이게 매출이 X1년 매출이고 이거를 지금 이거 대금이잖아요. X1년 매출 대금에 관한 걸 깎아준다고 하면 X1년 걸 깎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는 여러분 그냥 법이니까 규정을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규정을. 이렇게 딱 뭔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세법에서 이렇게 딱 내려줘야 딱 잘려나갈 거 아니야. 컷오프가 될 거 아니야. 언제 건 들어오고 언제 건 안 들어오고 약속을 이렇게 하자는 거야. 알았죠? 이건 그냥 약속이 약속.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생각한 대로 아니 X1년 매출에 대한 매출 할인이니까 X1년분을 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논리적이고 좋은데 여기 우리 세법이니까 세법은 이제 그렇게 회계학적으로 맞고 틀리고 보다 그냥 이제 언제 매출 할인을 빼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다른 뭔가 이슈가 되지 않게 정해주는 게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매출 할인의 이유가 되는 매출 자체는 X1년도 매출이지만 세법상 매출 할인의 귀속 시기를 약정상 지급기일인 X2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X2년 매출하고는 상관없는 매출 할인이지만 X2년의 매출액에서 해당 금액을 빼준다. 헷갈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교묘하게 막 이렇게 말을 할수록 헷갈려. 그러니까 방금 멘트에 여러분 위에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은 없긴 했죠. 자, 속이려고 하는 말이 없었는데 만약에 뭐 제가 모의고사를 낼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모의고사를 낸다면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쓸 때 자
이런 경우가 있다. X 1년 12월 27일에 있다. 그 마지막에 자 해당 매출 할인은 X 1년도 매출하고 연결되어 있는 연동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매출 할인이므로 X 1년도 매출에서 차감한다.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죠? 뭐 되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낼 수도 있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교수님 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일, 약정이 없다면은 그 지급기일, 실제로 덜 받은 날이나 돈을 준 날, 약정 유무 관계없이 실제 지급한 날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조금 접근하는 포인트가 다르죠. 애초에 작년 매출을 뭐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잖아, 지금 이 경우. 약정 있냐 없냐가 여기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약정이 있으면 약정인이 속하는 그때고, 약정이 없으면 그때는 실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귀속 사업연도잖아요. 사업연도를 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제가 지금까지 강조했던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틀린 거예요. 됐죠? 하지만 요거 우리는 다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아닌가? 이걸 끝난 건가? 잠깐만요. 60번 있네.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저도 혹시나 끝난가 해서 좋아했는데 아니네요. 자, 또 귀속식이에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귀속식이 마지막 문제 60번. 자, 볼까요?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 진짜 많이 나온다, 그죠? 여러분이 보는 회차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몰라. 임대료 기간이 1년 초과 혹은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 임대료다.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할 수 있다, 우리. 자,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당해 사업연도 입금과 송금으로 각각 한다. 오케이. 몇 번 봤어, 지금 이거. 맞죠? 발생주의라는 거야. 장기 임대료. 장기 할부 조건으로 제품 판매하고 생긴 장기 매출 채권을 기업 회의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로 평가하여 현재 가치 할인 차감을 계산한 경우에는 세무 조정이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이거 손익 기손 시기하고 자산 부채 평가 쪽하고 같이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2번에 대한 풀이를 제가 뒤에 적어놨으니까 금액에 대한 사례는 안 해놨네. 자, 여러분 다시 앞으로. 자, 여러분 일단 현재 가치 아닙니다. 일단 여기서 포인트를 그렇게 잡지 않을게요. 평가 자산 부채 평가 쪽에 다시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반적으로 장기 할부했던 거 떠올려 볼게요. 그것만으로 여기 봅시다. 이거는 매출 채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긴 한데 자, 그거는 나중에 따로 봅시다. 그러면은 그 이슈를 또 나름대로 다른 의미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 정리. 단기 할부는 어때요? 인도 기준, 명목 기준으로 해야 돼. 여지가 없어. 장기 할부는 어때요? 장기 할부 원칙은 단기 할부하고 똑같이 인도하는 시점에 명목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 하지만 예외가 3개 있었어요. 예외 1번, 특례 1번 뭐? 회사가 장기 할부 조건으로 하고 현재 가치를 계상했다면, 현재 가치로 평가했다면 인정한다. 세무조정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지금. 됐죠? 채권에 대한 측면은 나중에 요것도 이슈 있거든. 현재 가치 할인 차감에 대한 평가로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요거는 평가 요걸로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방금 예외 2번 뭐예요? 예외 2번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회사가 그 결산서에 반영했다면 인정한다. 특례 2번. 특례 3번은 뭐예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장부에 계상하지 못했더라도, 장부에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제 우리 잘 하시네요. 여러분 못할 것 같아. 지금 더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더듬은 거예요. 잘 못할 것 같은데 잘한다고 하려고 하다가 더듬은 게 아니라 그냥 더듬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잘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한 이자 보험료, 보험금 등은 보험감독 회계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을 한다. 자, 여러분 좀 낯설죠? 여러분 이거는 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어디 가서 말하지 마요. 낯선 건데 자, 이렇다고 해봐.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 지금 여러분 저하고 함께 열심히 이 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진짜 진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아니 몇 년치 기출을 공부하고 그걸 입체적으로 공부하고 했는데 만약 여러분이 치러 갔는데 어떤 특정 주제를 내가 공부를 꽤 했는데 어떤 특정 문항이 전혀 한 번도 못 본 거야. 여러분 공부를 했다는 전제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그런 경우는 그거는 답이 아닐 확률이 뭐 높아요. 만약 그게 답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보는 문장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 그걸 정답으로 풀 수 있는 회차면 그게 바로 난도가 아주 높은 회차가 돼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 하는지. 내가 공부를 꽤 했는데 처음 보는 문장을 정확하게 정오를 발라낼 수 있어야 그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많으면 그 회차는 난도가 확 올라간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거 의외로 되게 중요합니다. 객관식 공부할 방법으로서. 뭐라고요? 무슨 말하고 있었지? 다시 기억났어. 자, 내가 공부를 꽤 했는데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문항이 하나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거야. 내가 그래 공부를 이 주제에 대해서 꽤 했는데 이거 아예 처음 보는 너무 생뚱맞은데?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야. 그럼 공부를 했다고 생각한 네가 잘못한 거야. 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웃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라고 하는 거는. 자, 여러분이 제대로 안 한 거겠죠. 했다고 자기는 생각했지만 제대로 안 한 경우 이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로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뭐야? 그거는 답이 아니라고요. 옳은 것을 묻든 틀린 것을 묻든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확인이 된다고요. 다른 문장에서 확실히 맞고 틀리고가. 그렇다면은 다른 지식으로 풀 수 있잖아. 그렇다면 그건 평범한 그냥 보통의 난도예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 시험이 기출문제를 꽤 봤다고 해도 모든 문장을 저희는 지금 입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점수가 꽤 높게 나올 거예요. 80점, 90 나올 건데 만약에 단순히 기출만 이렇게 쭉 봤다고 해서 막 95점, 100점 이렇게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알겠죠? 꽤 난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시간 엄청 지금 들이고 있죠. 지금 법인세만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거야. 이 정도로 하는 경우 말고 그냥 기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얕게 공부를 했다면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시험이니까 기출을 보면 합격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못 봤던 법령이 끼워져 있을 확률이 있어요. 최근에 바뀐 시행 규칙이 나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대세 지장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출을 충분히 공부했고 했다면은 60점 이상은 되고요. 어렵게 나와도 60점 이상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처음에 장담을 드렸죠. 갑자기 또 이런 일반적인 말을 하게 됐는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정도로 기출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꽤 어렵게 나와도 7, 80점은 나와요. 제가 보장해 드린다는 거예요. 쉬운데 평범한 난도인데 우리 이 정도로 했다 그러면 8, 90점 이상 나올 거고. 됐죠? 한번 짚고 한번 갔습니다. 했던 말이지만 그냥 너무 소문하는 것 같아서 잠깐 다른 말 했어요. 자, 보험회사.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 이걸 처음 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죠? 3년 동안 하는데 이 내용은 일단 언급이 처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처음 됐냐면 잘 보세요. 금융보험업법인의 수입보험료 귀속시기인데 자, 뭐라고? 23년도 개정사항이에요. 즉, 여러분 지금 봤던 방금 그 문제는 23년도 기출, 69회 기출인 거예요, 그게.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게 당연히 못 받겠지. 그전에는 요런 규정이 없었으니까. 근데 개정세법에서 이렇게 문장이 하나씩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됐죠? 우리는 다른 4개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거든. 그런 식으로 자신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 개정세법에 떨고. 내가 공부 안 한 세부적인 거 나올까봐 떨고 이렇게 공부해서는 합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슬프잖아. 자신감을 갖고 합시다. 우리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합격해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 됐죠? 저 말고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러 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수험생보다도 충분한 노력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정도면. 됐죠? 금융보험업을 여비하는 법인의 이자 수익과 수익보험료는 선수보험료의 현금 수령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입된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이게 기존 거였다고요. 금융보험업 영위하는 법인한테는 이거 현금주의로 한다고 요게 귀속시기로 한다는 게 기존 거였다고요. 기존 내용이었는데 다만 23년도부터 여러분 길게 한번 읽어보시고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한 경우에는 입금으로 해주겠다. 발생주의를 수용해주겠다. 뭐라고? 금융보험법인의 경우 과거에는 현금주의만 있었는데 23년도 개정 사항으로 뭐 이런저런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고 하니까 뭐 이미 경과한 기간 발생주의를 회사가 계상했다면 세법도 수용해주겠다라는 거를 도입했다고요. 됐죠? 깊이 있게 뭐 연혁, 취지 이런 것까지 다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요거는 내용은 개정사항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동안 또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나왔잖아 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공부해두면 23년 개정된 게 여러분 잠깐 또 공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20년에 개정됐던 거 뭐 있었어요? 제가 많이 나왔던 거. 기부금 있죠?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액의 송금 산입하는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난다고 하지 마시고 원래는 감가상각비하고 로직이 똑같았다고요. 한도 초과액이 생겼다? 그럼 다음에 넘어가. 그래서 다음에 시부인 계산을 해. 여유가 있니? 그럼 여유가 있는 만큼 여유를 한도로 해서 작년에서 넘어온 2월액의 일부를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이런 로직이 원래 기부금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2020년부터 2월 되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봐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바뀌었어? 올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생겼다. 다음에 넘어갔다. 향후 10년 동안 할 수 있잖아요. 기부금은 감가상각비는 제한이 없지만 10년 있다 제한이. 기부금은 다음 해가 됐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해 거에 대한 시부인을 기부금 한도 초과액 계산하기 전에 넘어온 것부터 작년에서부터 넘어온 2월 초과 한도 초과에서 2월에 돼서 넘어온 금액부터 송금으로 먼저 잡는다고요. 먼저 송금 산입하고 남은 잔액, 남은 여유가 있다면 그때서야 올해 생긴, 당해 생긴 기부금을 한도 시부인이 아니고 한도를 인정해 준다고요. 전에 거부터 한도를 먼저 먹는다고. 이게 바뀐 거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때? 계속 나오죠 시험에. 그죠? 그 후로 우리 지금 그때 몇 번 봤어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개정세법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출제자께서 이 개정사항은 우리 조사위원 쪽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틀 같은 거잖아. 전체적인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설프게나마 그래도 요거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걸 출제하신다고요. 그런 항목을 골라낼 때 그 개정세법 사항은 그러니까 뭐랄까 선출된 거지. 걔 입장에서는. 그 개정사항은 20년 개정사항이 그것만 있겠어요?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 그렇죠? 실무에서도 그게 되게 중요할 거고 우리 일선에서 일하실 때도. 자, 이 보험계약은 그러니까 꼭 실무하고 연결된다기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출제자 입장에서 어떤 특정 개정사항에 대해서 픽을 했으면 그게 또 나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한동안은. 됐죠? 기존하고 꽤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출제자가 판단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됐죠? 자, 보험회사가 보험계획과 관련해서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 보험금 등은 회계 기준에 따라 아까 전에 위에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보세요라는 게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야. 그 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계상했다면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로 이렇게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계상한 걸로 인정한다 이 말이야. 여기는 여러분 봐봐. 3번에서는 일단 맞는 표현이죠. 맞는 표현으로 나왔지 이번에는. 하지만 다음 회차, 다다음 회차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아까의 다른 것들 감독 회계 기준하고 상관없이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발생주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기준에 따라 수익 비용으로 계산했더라도 현금주의에 따르니까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면 그건 틀린 문장이잖아요. 알았죠? 이거 한 번씩 잘 체크합시다. 이제 앞으로 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도 제가 오늘 잠깐 앞으로 한 5분 정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5분, 10분 동안 이런 거 중요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한다고 강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1시간이 넘긴 한데 요런 거 되게 여러분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전략을 짜실 때 어떤 방향이 있죠. 방향. 객관식 공부에 대한 방향을 잡으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번. 장기 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고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게 원칙이죠, 원칙.
인도 기준이면서 명목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아니네. 인도 기준만으로 하면 원칙인지 알 수가 없죠. 원래 하면 인도하고 일단은 수익은 계산해야 되니까 인도 기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인도하고 나서 수익을 인식했다. 근데 뭘로 했나 볼까요? 할부 조건에 따라 계약을 했네. 약정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 조정으로 해당한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여러분 어디가 틀렸어요 이거? 자, 아까 전에 제가 장기 조건 아까 2번 할 때 정리했잖아. 여러분 세 번째 있죠.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할 수 있는 거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특례 3번은 누구만 되냐고. 중소기업만 된다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특례 2번을 이용해서 장부에 해야 된다고. 장부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올렸어야 돼. 근데 이거는 뭐라고? 중소기업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지 않는데 이게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뭐 신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했잖아. 중소기업이라는 한정된 문구가 없잖아. 그럼 이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5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원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자매매업자가 정형화된 거래 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뭐 주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형화된 거래 방식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는 이때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언제로 볼 것이냐라는 거야.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뭐 여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요거 정리 볼게요. 이것만 보고 마실 겁니다. 자, 아까 전에 방금 4번은 뭐? 특례 3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신고 조정할 수 있는 거 누구뿐이다? 중소기업뿐이다. 라는 거야. 자, 5번은 투자 매매업자. 방금 말했던 거. 자, 정형화된 거래 방식으로 주식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주식 매매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수수료를 증권회사 쪽에서 뭐 인식하거나 내가 주는 입장이면 수수료를 줄 거고 증권회사라면 그 수수료를 받을 거고요. 자, 일단 그 수수료에 대한 귀속 시기 언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이게 그래서 맞는 표현이잖아요. 5번이. 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결제일이 아닌 거예요. 결제일이. 여러분 정형화된 거래 방식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뭐 주식을 샀어요. 그럼 내가 그 주식을 사겠다는 의사표시하고 뭐 이렇게 그 승낙하고 이런 게 우리가 뭐 이렇게 프로그램상에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산 순간 이제 내 주식이 되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뭐 플러스 2인가? 플러스 3인가? 대금 결제는 어때요? 그 후에 정산되죠. 그죠? 바로 그날 되는 게 아니라 결제일은 또 따로 며칠 뒤에 있잖아. 그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래 방식이에요. 일단 거래 뭐 내가 해달라고 뭐 청구가 아니고 계약하자. 그럼 저쪽에서 수락했다. 그럼 일단은 주식의 귀속이 나한테 넘어오고 그 돈에 대한 정산은 뭐 이틀 뒤인가? 뭐 D 플러스 2인가? 3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결제일이 따로 있다고요. 그렇게 약속. 형태가 정해져 있다는 거야. 그런 게. 형식이 정해져 있다. 정형화된 방식으로 증권을 매매한다는 거야. 그게 트레이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약속대로 한다는 거예요. 형식대로. 그때는 계약이 체결된 날이 있고 결제일이 다르다고요. 계약이 체결된 날이 있고 결제일이 다르다고요. 날짜가. 그래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에서. 알겠죠? 문제는 체결된 날, 계약이 체결된 날 이번에 맞게 나왔죠. 하지만 거기에 뭐다? 만약에 저기 보기에 결제일이다 하고 나왔으면 그게 틀린 게 된다고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if 여기가 대금 결제일이다, 현금 결제일이라고 하면 이거 틀린 게 된다고요. 맞죠? 요것도 잘 체크해 둡시다. 자, 여러분 길게 고생하셨습니다. 1시간 넘었는데 그래도 저는 아까 전에 제가 한번 10분 했는지 5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분 정도 말씀드린 게 그래도 되게 그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그렇게 뼈가 되고 살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지금 다음 주제가 또 뭐죠? 아까 자산의 취득과 평가. 여러분 법인세법 얼마 안 남았어요. 조각. 자, 뭐 더 이야기는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조각 12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